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서로를 향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7일부터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갑니다. 토니후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 유혈 진압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TV토론에서 처음 맞붙은 박영선 대 오세훈. 오늘도 TV토론이 이어지는데 집중 분석합니다. 전세금을 올려받았다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 다른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합니다. 친형이 100억을 횡령했다는 방송인 박수홍 씨, 그 내막 전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김상조 전격 경질, 민심 수습될까?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금을 올려받았다가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 전 실장의 사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이어서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자, 이동석 기자. 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 그리고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요, 문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말씀보다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 전 실장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까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정부가 명운을 걸고 불법을 뽑아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들어다 보니 문 대통령께서 그 화가 많이 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명한다라든지 뭐 그 야단 맞을 것은 야단 맞으면서라든지 근본적 청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대통령님께서 잘 쓰시지 않는 표현이고 아주 화가 났을 때 그 쓰시는 표현입니다. 네,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면목 없는 일이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요, 천명한다는 등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를 언급하면서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상조 실장 경질과 관련해서요, 참 면목 없는 일이라서 경질을 잘했다, 그러면서 저도 부끄럽다는 표현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노영민 전 실장까지 김상조 때리기와 문재인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며요,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을 때 쓰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제 정치협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글귀가 쓰여진 마스크를 전원 참석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김은미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반응은 좀 어때요? 네, 일단 야당은 꼬리 자르기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꼬리 자르기다? 야당의 목소리 같이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입니까?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정책실장이 꼬리면 어떻다는 얘기죠? 말을 함부로 하는군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진상을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당에서요. 윤리검찰단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은 선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경질을 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없으면 버티고 있으면 꼬리 자르기냐. 대통령이 진노했던 뻔한 스토리를 갖고 소나기를 피해가려 했다면 오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선대위원장 들으신 것처럼 정책실장이 꼬리란 말인가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이 경질됐음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윤지영 기자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전세금 관련해서 이 김상조 전 실장 해명이 더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의 해명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금호동의 이 집 전셋값을 지난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8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에는 이게 전셋값을 올린 것이다라기보다는 이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던 반전세를 이 전세로 전환을 한 거고요. 2020년 8월에 이 전세 5천만 원을 올려줬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김 전 실장의 해명대로라면 김 전 실장도 지난해 7월에 이 전세금을 5천만 원만 올려받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억 2천만 원을 올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오히려 차익을 거둔 셈이죠. 그런데 이제 김상조 전 실장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성수동 아파트 이 전세금을 올려주고도 남는 이런 예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 전세금을 올려준 이유에 대해서 목돈이 필요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통장에는 올려줘야 하는 전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예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해 말 기준에 김상조 전 실장과 그리고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내역을 보면 무려 14억 원에 달합니다. 14억 원이요? 네, 예금으로 충분히 전셋값을 충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 전셋값을 올려받은 건데요. 이 5%로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기 전에 결국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비단 이 문제가 김상조 전 실장뿐이었을까? 혹시 다른 정치권의 인사들한테는 없었을까? 어때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 지난해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찬성 토론까지 나섰었거든요. 네. 당시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배우자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 기존의 전세금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무려 26.4%나 올렸습니다. 이 송 의원은 계약 시점이 지난 2019년 12월이었다. 그리고 신규 계약한 저 6억 7천만 원이라는 시세도 이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요. 지난해 6월에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이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9.3% 올려받았고요.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도 임대차 3법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난해 8월에 기존 전세금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무려 4억 원, 61.5%나 올려받았습니다. 60% 넘게 전세금을 올려받았군요. 네, 이런 탓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만 이래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김 전 실장 관련 논란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거든요.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권 내에서 경질돼야 될 사람이 김상조 실장뿐만 아니라 숱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선거가 앞에 있고 민심의 분노가 크니까 신속히 교체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때 외면하고 밀어붙였습니다마는 그 정부 입법의 가장 책임자가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법인지를 또 여실히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지난해 5월에 기존 전세금 4.3억에서 무려 1억 원, 23.3%를 인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이 임대차 3법 논의 전에 이 계약이 진행이 됐고 또 올린 시세도 주변보다 2억 원 정도 싼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임대차 3법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 이 해명을 보니까요. 전부 하나같이 뭐 전세금 올렸어도 시세보다 싸다, 뭐 법 시행 이전이었다, 뭐 이거 같은데 글쎄요. 해명이 먼저인지 사과가 먼저인지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지네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지금 백브리핑에서도 들었고요. 뭐 어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김상조 전 실장이 무려 14억 원에 달하는 예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금을 올렸단 말이죠. 지금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민심에 불을 더 붙였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 빨리 수습이 될까요? 수습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경질 자체가 민심이 얼마나 들끓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지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김상조 실장이 방금 윤지영 기자의 설명 중에도 있습니다만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금을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정작 예금 14억이라는 거는 본인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이 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임대차 보호법을 포함한 3법이 작년 7월 30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됐잖아요. 네. 그런데 김상조 실장의 보도에 의하면 김상조 실장이 청담동 본인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계약일이 만기일이 8월이더라고요. 네네. 그 8월보다 더 앞당겨서 7월 30일에 이틀 전에 했다는 거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서 계약을 했다. 결국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계약한 시점이 사실 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에 만약에 했다면 이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흔히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사익을 취한 꼴이니까. 처음에 우리가 분노를 했던 LH의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남들은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특정 지역의 땅을 산 거와 어떤 차원에서는 유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민심이 분노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정작 별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아까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몸통이죠. 몸통을 자른 게 아니라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남아있는 1년여의 임기 중에 앞으로 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시중에서는 비아냥과 냉소가 만연할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격적인 경질은 어찌 보면 잘한 거고요. 그러나 이 전격적인 경질도 사실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제가 보기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 의원님, 그러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쓰인 글귀에 마스크를 쓰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1년 남은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하고 싶은 일 구분을.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죠. 여전히. 그렇죠. 하지만 임기 1년 남은 시점 그리고 4.7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 상당 부분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중해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고 싶지만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할 수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건 또 무엇이고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어떤 사회 개혁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 공정과 관련된 이런 공정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은 어쨌든 그 어떤 권력의 향방이라든지 그 힘의 소유 여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자체의 어떤 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이 정치 민주화는 많이 진전이 됐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차별 문제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나중에라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쪽에 집중해서 마지막 그 성과, 마무리를 잘 하는 쪽으로 그러한 어떤 자세를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과 이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 물론 당사자는 불법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책을 만들고 처리한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것에 국민들이 과연 어찌 볼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해집니다. 윤정 기자, 이 전세금 관련해서 이 김상조 전 실장 해명이 더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의 해명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금호동의 이 집 전셋값을 지난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8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에는 이게 전셋값을 올린 것이다라기보다는 이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던 반전세를 이 전세로 전환을 한 거고요. 2020년 8월에 이 전세 5천만 원을 올려줬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김 전 실장의 해명대로라면 김 전 실장도 지난해 7월에 이 전세금을 5천만 원만 올려받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억 2천만 원을 올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오히려 차익을 거둔 셈이죠. 그런데 이제 김상조 전 실장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성수동 아파트 이 전세금을 올려주고도 남는 이런 예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 전세금을 올려준 이유에 대해서 목돈이 필요했다라고 했지만 네. 실제 통장에는 올려줘야 하는 전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예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해 말 기준에 김상조 전 실장과 그리고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내역을 보면 무려 14억 원에 달합니다. 14억 원이요? 네, 예금으로 충분히 전셋값을 충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 전셋값을 올려받은 건데요. 이 5%로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기 전에 결국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비단 이 문제가 김상조 전 실장뿐이었을까? 혹시 다른 정치권의 인사들한테는 없었을까? 어때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 지난해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찬성 토론까지 나섰었거든요. 네. 당시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배우자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 기존의 전세금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무려 26.4%나 올렸습니다. 이 송 의원은 계약 시점이 지난 2019년 12월이었다. 그리고 신규 계약한 저 6억 7천만 원이라는 시세도 이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요. 지난해 6월에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이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9.3% 올려받았고요.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도 임대차 3법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난해 8월에 기존 전세금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무려 4억 원, 61.5%나 올려받았습니다. 60% 네, 넘게 전세금을 올려받았군요. 네, 이런 탓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만 이래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김 전 실장 관련 논란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거든요.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권 내에서 경질돼야 될 사람이 김상조 실장뿐만 아니라 숱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선거가 앞에 있고 민심의 분노가 크니까 신속히 교체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때 외면하고 밀어붙였습니다마는 그 정부 입법의 가장 책임자가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법인지를 또 여실히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지난해 5월에 기존 전세금 4.3억에서 무려 1억 원, 23.3%를 인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이 임대차 3법 논의 전에 이 계약이 진행이 됐고 또 올린 시세도 주변보다 2억 원 정도 싼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임대차 3법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 이 해명을 보니까요. 전부 하나같이 뭐 전세금 올렸어도 시세보다 싸다, 뭐 법 시행 이전이었다, 뭐 이거 같은데 글쎄요. 해명이 먼저인지 사과가 먼저인지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지네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부모님도 몰랐다. 박수홍 친형 횡령 고백. 방송인 박수홍 씨가 이 친형으로부터 30년간 100억 원대의 금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부분은 박수홍 씨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박수홍 씨가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자신의 SNS에 직접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친형 그리고 형수 명의로 된 그 소속사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소속사에서 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게 내 거가 아닌 걸 알게 됐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현재 확보를 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게 마지막 요청이다. 때문에 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무슨 어떤 댓글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논란 이제 박수홍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의 댓글에 굉장히 긴 장문이 실렸는데요. 이 장문의 댓글에 따르면 박수홍 씨가 30년 전에 일이 없었던, 그러니까 백수였던 이 형을 데리고 와서 매니저를 시키고 그 형수랑 형이 돈과리를 같이 했다. 그런데 말이 소속사지 형 부부는 박수홍 씨한테 계약금을 준 적도 없고 출연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박수홍 씨가 뭐 ATM기였다, 뭐 현금 지급기였다라고까지 글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요. 박수홍 씨 이제 형을 다 믿었는데 뒤늦게 자신의 통장, 그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게 형수 그리고 그 자식들, 조카들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글에 따르면 형은 이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3채 그리고 상가 7개에서 8개를 갖고 월세만 월 4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가 버는 돈은 형이랑 형수의 그 생계였기 때문에 돈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박수홍 씨의 결혼을 이 형이랑 형수가 평생 반대해왔다라고 이 댓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이제 댓글로 인해서 의혹 제기가 됐고 이를 보고 박수홍 씨가 본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올린 그렇게 된 경우군요. 네, 맞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박수홍 씨 하면 우리 MBN 동치미 프로그램 참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 이 동치미 프로그램에서도 본인의 힘든 심경을 토로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27일에요.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다홍이에요. 어머, 다홍. 근데 얘 그 길에서 내가 낚시터 갔다가 너무 깡마르고 그래가지고 얘가 왜 날 따라오지? 얘를 나는 남을 주려고 남을 주려고 했어요. 내가 TV에 나오잖아요. 알아봐요? 나를 이렇게 막 긁으면서 나를 찾아서 고양이가 그래서 얘를 어쩔 수 없이 나는 무섭고 싫은데 데리고 왔어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내 눈에 앞에 와서 나 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 감으라고. 누가 댓글 썼더라고요. 박수홍 씨가 구조했는 줄 알죠? 다홍이가 박수홍 씨 구조한 거예요. 네, 굉장히 야윈 모습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면서 이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수홍 씨도 이렇게 북받치나 봐요, 얘기하면서. 네, 태어나서 자신은 늘 혼자서 이 가족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을 구조해준 건 고양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로부터 위안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동석 기자, 도대체 이 박수홍 씨와 친형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박 씨는 최근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라는 1인 소속사를 설립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3형제 중 둘째인데요. 첫째 형은 그동안 박수홍 씨와 소속사 대표를 맡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런 생활을 유지했는데요. 박 씨의 막내 동생이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은 유명 예능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박 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단 한 번도 내 의지로 선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저녁 삼형제가 밤마다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형과 동생이 회의를 해 결정해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방송계에선 돈독한 형제애와 함께 따뜻한 가족애로 불리면서 화제를 불러왔지만 친형과의 금전 문제가 터지면서 현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형이 박수홍 씨 매니저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이제 봐줬던 거군요. 그러면서 각종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홍 씨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지금 착복을 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의혹이 현재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박수홍 씨가 예전에 방송에서 가족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 박수홍 씨가 과거 방송에서 있었던 그 가족에 관한 얘기 따로 모아봤는데요. 먼저 같이 보고 오시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가지고 난 이 얘기하면 눈물 난다 진짜. 우리가 지하실에 살았었는데 그 5식구가 이제 TV 그 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안 넣으면 잠을 못 잤어요.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로 자고 우리 어머니 늘 뭐로 주무시고 아궁이가 옆에 있는데 엿달가스를 마셔가지고 애들이 다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이거 이상하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형은 그 재테크가 아주 그게 너무 재밌으시대요. 다 갚았어요. 야, 다 갚았다. 이제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그랬더니 우리 형이 또 샀어. 그래서 그래. 또 샀어. 그래서 또 빚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내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꼭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지금 영상 보시면 지금 가족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해서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겨우겨우 이제 박수홍 씨가 다 갚았는데 보면은 친형이 또 재테크를 한다고 또 뭔가를 샀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주식인지 건물인지 뭐 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빚을 내서 샀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또 겨우겨우 갚으면 형이 아까 보신 것처럼 또 다른 걸 또 빚을 내서 사요. 뭐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는 그래서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어떤 그동안 박수홍 씨가 한 말을 되짚어 봤을 때 추측입니다. 박수홍 씨 가족을 박수홍 씨가 다 이제 어떤 먹여 살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었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치미 프로그램을 참 자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박수홍 씨가 항상 밝은 표정만 짓고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만 봐서 이런 마음고생이 있었는지는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주변 지인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털어놓고 위로를 좀 받잖아요. 네. 그럼 박수홍 씨는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안 털어놨을까요? 좀 그 부분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박수홍 씨의 지인이 한 언론사와 진행을 한 인터뷰를 보면 이 지난 2019년부터 얼굴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함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박수홍 씨 지금 굉장히 마른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체중이 15kg이나 급격하게 빠졌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친형이 경차만 끌고 다니고 굉장히 검소해서 이 횡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인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개그맨 후배인 손원수 씨, 박수홍 씨와 굉장히 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손원수 씨의 경우에는 박수홍 씨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돈보다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이 절망감이 큰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이 형이랑 관계를 단절을 하고 재산 문제를 원위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결단을 못한 게 부모님께 누가 될까 봐가 아니어서였나 이렇게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박수홍 씨 하면요. 데뷔 후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철없는 노총각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만남은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정말 팔을 잘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 나머지 육신을 만들어준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이론적으로 완벽해졌어요. 지금 나 정말 진짜 잘할 것 같지? 강태공의 마음이. 이제 나를 쓰면 돼. 그렇지. 나를 쓰면 너무 쓰임새 있게 잘할 수 있어. 윤 의원님, 친형에게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당했던 박수홍 씨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글쎄요. 연예인의 개인 일이고 또 가족 사고. 근데 이게 소송까지 가고 이러지는 않는 아직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두 가지 놀랐는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입이 많나 하는 것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 주위에 많긴 많죠. 어찌 보면 숙명이기도 하고. 전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미 공인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 공인에게 지워지는 무게, 이게 또 하나의 어찌 보면 또 숙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잘 극복을 해야겠죠. 그러나 또 이런 것들이 이 긍정적인 모습을 비춰준 이 연예인에게 뭔가 부담으로 더 씌워져서 앞으로 이 연예인의 활동에 제약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연예인들이 가능한 좀 사회 공헌도 좀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좋은 얘기들로 좀 거론이 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 의원님, 참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서도 지인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오직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에게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박수홍 씨의 외로운 심정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이제 형제만 있는데 지금 보면 박수홍 씨가 이제 맏형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맏형이 사실은 이제 집안의 어떤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가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박수홍 씨가 사실상 집에 가장 같아요.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리고 가장의 역할을 다 해왔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믿었던 형이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난 아마 박수홍 씨로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까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방송 출연을 결정하는 것도 형제들끼리 셋이서 모여서 할까 말까 다 결정하고 차를 뭘 살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왔는데 그 바탕에는 결국은 그 신뢰 아니겠습니까? 100% 믿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열심히 본인은 정말 밤낮 없이 뛰고 그랬던 건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남은 게 없고 다 그걸 그 형 부부가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다 투자하고 그걸 재산을 빼돌리고 이런 식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과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런 내용을 뭐 주변 사실은 친구들한테 저런 내밀한 가족 얘기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더구나 또 다 이렇게 그렇게 좋은 형제 관계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당사자가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로서는 마음고생이 훨씬 더 컸을 것 같고 아마 결혼을 했다면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와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을 거고 어쩌면 이제 돈 관리 자체를 아내가 했으니까 저런 상황까지 안 갔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박수홍 씨가 반려자를 찾지 않을까요? 뭔가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물론 고양이도 있지만 네. 사람을 찾을 것 같고 힘들겠지만 잘 극복해서 앞으로라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라도 좀 새롭게 열리는 인생에서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일궈온 걸 내 것이 아닌 걸 알게 됐다는 박수홍 씨. 부디 꼭 해결이 돼서 이 30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종인 대 박영선, 때 아닌 별의 순간 공방.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얘기를 예전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걸 두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져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말을 해서 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정말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별의 순간 김종인 위원장 나한테도 얘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2016년에도 본인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박영선이가 지금 급하니까 지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그 별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네, 지금 들어보시면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절대 안 했다 그러네요. 네, 별의 순간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안 했을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영상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저는 이 박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갖다가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약간의 좀 의구심도 가졌습니다만은 막상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켜보았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함께 제가 지난 17대 때 국회에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박영선 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야, 저분이 앞으로 큰 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확실하게 별 얘기를 했군요. 네, 확실하게 별의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지 별의 순간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사실 저 정도쯤 되면 이건 요즘 말로 빼박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네. 근데 박영선 후보도 이제 자신의 그 SNS에 당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김종인 위원장의 큰 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면서 오세훈 후보랑 같이 거짓말 듀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희 프레스룸을 시청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머쓱할 그런 순간인데 그나저나 요즘에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별인지 아니면 별의 순간인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독일의 오스트리아의 어느 작가가 한 얘기더라고요.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라는 용어여야 완결된 표현이에요. 별만을 놓고 보면 마치 별이 태양 뭐 이런 뜻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 이런 뜻으로 어느 오스트리아의 작가가 그걸 쓴 다음에 독일 사람들에게 이게 격언처럼 쓰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의원의 이 얘기가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김종인 마케팅을 한 건지 쉽게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김종인을 괜찮게 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꿔주세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누구에게나 대고 저런 얘기를 자주 했던 분이라는 공격을 하기 위한 건지 저는 후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보고 이 뉴스를 보고 아 김종인이라는 분이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었지만 그로부터 시계를 더 돌리면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국민의당 쪽에 가가지고 안철수 대표와도 같이 손잡고 무슨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고요. 나중에 미래통합당에도 관여를 했고 지금은 결국 국민의힘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종인이라는 분이 이 한국 정치판의 정당의 전문 경영인 CEO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은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 실용주의, 합리성 이런 것만 가지고 아무 정당이나 내가 가서 비대위원장도 해주고 내가 대표도 해주고 그래서 그 정당이 선거에 좀 괜찮은 실적을 올리면 몸값이 더 올라가고 비례대표 한 번 더 하고 글쎄 이거는 정치판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영선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작심하고 공격을 한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는 김종인을 활용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마케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케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상대편을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자,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4.7 재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걸 두고서 또 여권에서는 비판이 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투표를 하면 바뀐다고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을 해서 나온 지가 지금 며칠 되지 않은 분이 그런 말을 정치에 개입해서 하는 그런 발언이 과연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그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모든 직무, 행위, 그리고 본인이 임기 중에 사임했던 행위, 모든 것들이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받을 겁니다. 본인의 뜻에 의하든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테고요. 중간중간에 누군가 계산한 듯한 행보를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한 말씀을 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노 전 실장은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행을 가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분의 정치 개입 발언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중간중간 누군가 계산한 듯한 행보를 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대해 사실상 본격적인 견제를 드러냈습니다. 소 의원님, 요즘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집권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면 만났다고 알려지고 또 이렇게 뭐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처럼 누군가의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지 그건 현재로서는 분명치는 않죠. 네. 뭐 주변에 그런 어떤 팀이 만들어졌다거나 뭐 비밀 어떤 사무실을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하여튼 오랫동안 이 검찰 특수부 검사로 움직여 오면서 이 권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부 검사와 계속 뗄래야 또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흐름만 봐도 뭐 김영석 교수라든지 이철우 교수라든지 이렇게 좀 이 만나면서 나눈 대화들 일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투표하면 바뀐다 이런 부분들이 원론적인 얘기지만 또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야권 지지자들에게.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이 본격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 고공 단위에서의 메시지 정치를 계속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 결과에 따른 어떤 판이 크게 여야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행보를 분명히 하겠죠. 지금은 뭔가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저런 정도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것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이미 정치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얘기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4.7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자신의 그 결정, 자신의 행보를 가져갈지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주목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 기획한 행보를 하는데 더 점수를 조금 저는 더 그쪽에 주시는 조금 더 방점을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첫 TV토론도 내곡동 공방.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첫 TV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죠. 또 말을 바꾸시네요. 아니, 장인 장모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말을 바꾸셔요. 정확히 증거를 말씀드리면은 대리될 것 같으니까. 제 기억에는 없고요. 네, 아니, 또 저희 거짓말하시네요.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해서 거짓말, 말 바꾸기 세 번째입니다. 지금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기억 앞에서는 누구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된다. 네. 증인이 3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두 명인 줄 알았더니 또 3명으로 늘어났나요? 네, 증인이 3명이더라고요. KBS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2사람. 3인 성우라고 3명이 네, 없는 호랑이를 봤다 그러면 호랑이가 생겨난다 그러더니 2명.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후보가 비유라고 그러면서 매번 말을 바꾸세요. 그죠?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자꾸 MB하고 네, MB하고 너무 똑같으세요. 저는 BBK 때문에 가족이 모두 탄압당한 사람이라서. 김은미 기자. 네. 역시 쟁점은 오세훈 후보 관련 내곡동 땅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상당히 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박영선 후보 추가 보상 받은 게 있느냐, 측량 현장에 갔느냐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 안 갔다고 생각하는데 기억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 정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처갓집 재산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측량을 오세훈 후보가 갔다라는 어제 증인이 나왔었죠. 이 증언에 대해서 박 후보가 같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박 후보가 증인이 3명이나 된다.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측량을 하러 안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 후보가 그 사람들 수사기관에서 마주치게 될 거다. 3인 성호다. 네, 없는 호랑이도 3명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측량 현장 방문 관련해서 서류 보면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다 알 거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서류 확인이 됐어요? 네, 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일단 서류상에서는 측량 입회인 명단에 오세훈 후보의 이름과 서명은 없었습니다. 이 오 후보 측은 이 정보 공개를 신청을 한 결과 당시 측량 관련 서류에서 오 후보의 장인 1명만 측량 입회인으로 서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서류만으로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 이 측량을 하러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이걸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측량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어도 1명만 이 서류에는
서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 측은 처음 보도할 때 2명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장인과 처남이 현장에 갔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모두 서명한 서류를 통해서 명쾌하게 정리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한 언론사가 오세훈 후보의 큰 처남과 접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처남은 당시 측량 현장에 자신이 간 것은 기억을 했는데요. 이 오 후보가 같이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 민주당에서는 3자 대면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 검증 TF에 소속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요.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알았나 내곡동에 갔는지 여부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 후보를 봤다는 경작인 측량팀장과 공개 3자 대면을 하자고 전했습니다. 공개 3자 대면을 통해서요.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풀이되는데요. 진 의원은 오세훈의 적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말이 돌고 있다면서 양심 선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말 꼭 지켜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곡동 투기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 한 8회 정도 남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전해드리면서 내곡동 땅 말고는 전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내곡동 선거로 그냥 끝이 날까요? 글쎄요. 이전까지는 야당의 단일화 이 이슈였었고 지금은 이제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내곡동.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또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토론회라는 게 사실 처음에 후보 토론회가 도입이 되었을 때는 유권자들이 이 토론회를 보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저 후보가 저런 점이 있구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 후보에게 도덕적으로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저 후보는 굉장히 앞으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애석하고 아쉽게도 지금은 미디어가 워낙 그 이전에 이 두 후보의 토론회 비슷한 기회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가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다. 실제 통계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토론회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처음에 토론회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호기심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다음부터는 토론회를 보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유권자는 줄어들어요. 그런 점에서 어제 첫 토론회지만 저는 뭐 굳이 승패를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다. 오늘도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오늘은 또 주최하는 토론회예요. 이 토론회 역시도 방식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리한 공방만 하고 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토론회를 보고 유권자들이 생각을 별로 안 바꿀 것 같다. 이건 더 연장을 하면요. 아무리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해서 도덕적인 맹점이 있다. 도덕적으로 감추는 게 있다고 공방을 하더라도 공격을 하더라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다스가 이명박 본인 소유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실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선거에서는 그게 근데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진영 논리로 나뉘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들의 그 기준이나 관점으로 내가 지지할 후보는 누구다라고 투표를 할 분들은 내가 지지할 후보는 누구다라고 이미 다 정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토론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던진 내곡동 카드. 여기에 오세훈 후보도 반격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오 후보 어떤 카드 꺼냈나요? 네, 오 후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오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박영선 후보도 또 지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아니 당신도 무상급식 얘기하다가 결국 보궐선거하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랑 내 무상급식에 의한 보궐선거랑 똑같다는 얘기냐라고 받아쳤습니다. 근데 이걸 또다시 박 후보가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 후보가 나는 수십 차례 사과했고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도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박 후보 전에도 지금도 난 계속 사죄하고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윤정 기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TV 토론회를 두고 여야 반응 어떨까요? 뭐 물론 본인 진영들이 다 이겼다고 하겠죠? 네, 맞습니다. 서로 토론회에서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90점이다,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반전이 시작됐다. 네, 오세훈 후보 캠프는 박영선 후보의 프레임 씌우기에 먹히지 않고 능숙하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능숙하게 잘한 것 같다. 네, 여야의 공격수들도 나섰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 어제 토론회를 운동 경기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박영선의 예리한 헛점 찌르기 신공에 오세훈은 커버링을 올리고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라면서 이 박영선의 압승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서요. 어떤 후보에게는 물건을 팔기 위해 AI, 4차 산업, 저탄소 같은 단어만 붙이면 뭐든지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원적 개선 바이오 맥반석 오징어 파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참 말도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네. 소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윤경호 의원도 잠깐 평론을 했지만 오늘 또 TV 토론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기승전 내곡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TV 토론, 어제 토론회의 재탕이 될까요? 어제 토론회보다 오늘 토론회는 더 재미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는 그래도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양자가 나와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근데 민생당의 이수봉 후보까지 나와요. 오늘 3자 토론하더라고요. 3자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박진감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시간 자체가 제약이 되니까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TV 토론이 아까 이제 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7년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선과 관련된 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 항목 중에 TV 토론이 후보를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이런 질문 내용이 있어요. 네. 영향을 줬다라는 게 7.2%였습니다. 2017년 대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도 아니고 보궐선거 이고 또 지금 뭐 상황이 그때랑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 비슷하거나 그때보다 조금 더 영향이 더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보다도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이제 창과 방패 어제도 창은 주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찔렀죠. 이제 내곡동 후보 이런 걸로 막 이제 공격을 하는 쪽이었고 오세훈 후보는 그걸 이제 여유 있게 좀 웃으면서 받아 넘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붙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까 이제 김태일 앵커께서 이제 내곡동 의혹을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내곡동 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입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민심의 흐름이 워낙 지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내곡동 의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막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이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흐름,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지금 이제 중반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의 관건은 이제 얼마나 정말 이 지지층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 외에는 이 네거티브적인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판세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이미 그 정도는 좀 지난 것 같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TV 토론이 또 이어집니다. 과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여야 후보들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영선, 오세훈 후보 이뿐만 아니고요. 어제는 이 군소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허경영 후보가 나왔는데 허경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기자, 선거에 왜 출마한 거예요? 서울시장 관심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요. 네. 예, 대한민국 큰 선거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죠. 허경영 후보인데요.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정작 서울시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허경원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분노 투표를 저한테 하는 것이 썩은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성추행, 땅 문제, 뭐 이런 걸로 서울시 예산, 국가 예산 800억을 낭비하면서 시장 선거를 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이런 보궐선거 국가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무슨 시장이나 탐내고 대통령이나 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이 불공정, 나는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네,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를 향한 분노 투표를 저에게 달라고 호소하면서 재보궐선거로 인한 세금 800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70%를 삭감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깨알 공약도 설명을 했는데요. 허경영 후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10분 시간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분 30초 만에 발언을 마치는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여야, 이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이 허경영 후보의 출마를 경고장으로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4월 7일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요즘에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매일 쏟아지죠. 여야는 물론 유권자들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아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론조사는요, 이 조사기관들뿐만 아니고 각 정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여야 간 입씨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입씨름도 입씨름인데 지금 선거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해당 그 자체 여론조사 그 결과를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상 공개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의미 있는 포인트를 짚어서 언급을 했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이제 선거법을 찾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항을 보면은 세 가지의 경우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범죄 등으로 기소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윤건영 의원이 말한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는 첫 번째,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표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없는 거 아니냐라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2018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그 자유한국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입 밖으로 내서 공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 일단 윤건영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각종 언론사에 이 해당 기사를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 윤 의원이 나와서 말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윤 의원의 발언 부분이 지금 삭제 조치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선관위에 직접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지금 현재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죠.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이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에 나섰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사전투표의 부실관리와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 연락하고 하셔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마스크 혹시 보셨나요? 이 마스크에 보면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 이렇게 문구까지 새기고 이 아침 회의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 이건 결국에는 이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 투표율이 높으면 통상적으로는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게 그동안의 공식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그 반대입니다. 이 핵심은 2030의 지지율입니다. 이 투표율의 변동이 2030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데 이 통상적으로 진보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이 지지율을 보면 2030 지지율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당의 경우에는 여당에 비해서 조직력의 측면에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2030 세대를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은 50%대 전후의 투표율을 달성을 하면 이 자신들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평일에 이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 20대, 30대들이 사전투표에 임할 수 있는 금요일, 토요일에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이끌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 이뤄지는 이 다음 주 투표에서는 60대 이상,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 60대 이상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면 이 선거에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기자가 조금 전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그간의 공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그랬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4.15 사전투표율을 보시면요. 보시면 보수층이 밀집된 60대 이상의 사전투표율이 진보 정당을 주로 지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30대, 40대보다도 약 10%가량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역별 사전투표율에서요. 이 전남과 광주 등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의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투표에서는 이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사전투표함을 개봉을 했는데 그러자 민주당의 몰표가 쏟아지면서 이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예측 1분 정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과 여야 간의 유불리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윤경호 의원 어떻게 관측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20대, 30대 그리고 60대, 70대가 이미 지금의 여권에 부정적이다, 등을 돌렸다. 그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하겠죠. 특히 20, 30대는 비판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는 별로 안 간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의 특징이 또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부동산, 아까 우리 소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분노 이걸 표로 그대로 만약에 표출을 한다면 20, 30대가 사전투표를 활용해서 갈수록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 의원님은 어떻게 관측하세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겠죠. 네,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어쨌든 여론조사 각종 데이터 보면 이 세대 40대 여권의 막강 지지층이란 40대에도 지금 균열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여권의 이제 조직력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투표로 나온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어쨌든 야권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야 유불리를 떠나서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